저 1억 원이 필요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말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또야? 지난달에도 5천만 원 빌려갔잖니? 갚든 말든 상관없지만 제대로 일은 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맨날 집에서 술만 마시는 거야? 제가 말했잖아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사업 망했을 때는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왜 잔소리해요? 겨우 이 돈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그냥 잘 되길 바랄 뿐이야. 잘 되길 바란다고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돈을 빌려줄 건지 말 건지나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도 담양에 살고 있는 칠순을 훌쩍 넘긴 이수연입니다. 얼마 전 저는 대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많으니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막상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오니 무섭기도 하고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도 많이 남습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살아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은 기력이 점점 쇠해져 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생전 처음으로 하루하루 오로지 휴식으로만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나온 제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많아졌어요. 며칠 전 큰며느리가 제 곁에 앉아 다른 사람의 글을 읽어주며 어머니 이야기도 남기셔야죠. 라고 했을 때 저도 제 이야기를 기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이 사연을 적어 보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저 한 노인의 평범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곧 떠나갈 저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도의 작은 시골에서 삼남이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장손이었던 첫째 오빠, 특출나게 공부를 잘했던 둘째 오빠, 늦둥이로 집안 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금은 애매하게 끼어있던 제가 있었습니다. 유독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집에서 제 역할은 첫째, 둘째 오빠 뒷바라지와 동생들 돌보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른 자식들은 귀하게 자라는데 저는 일꾼처럼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흘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땅은 아주 작은 농지와 쓸모없는 외진 곳의 땅이었죠. 그렇게 농사를 지으며 살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예쁘지도 않고 말주변도 없는 저와 왜 결혼했냐는 물음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외로워 보였어. 내가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렇게 우리는 5명의 아이를 낳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38살, 막내딸이 겨우 3살이던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번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죠. 그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붙들고 여보, 애들하고 나만 남겨두고 어떻게 먼저 가? 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날이 제가 마지막으로 마음껏 울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슬퍼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4명의 어린 자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새벽같이 논으로 나가 농사를 짓고 집 앞 텃밭에서 아이들 먹일 야채를 기르고 밥을 해 먹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막내딸을 등에 업고 재운 후에도 할 일은 많았죠. 그런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건 14살이었던 큰아들 동현이었습니다. 어머니, 막내는 제가 재울 테니 어서 주무세요. 식사 준비는 다 해놨어요. 동현은 한창 뛰어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현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공장에 취직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동현과 저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을 알기에 더 속상했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고등학교에 안 가면 사람들이 못 배웠다고 손가락질 할 텐데. 잔말 말고 공부해서 대학까지 가. 네가 손에 흙 묻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농사일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제 자식들만큼은 선택의 폭이 좁은 직업을 억지로 선택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지 못한 게 평생 한이 되었던 저로서는 아들이 저처럼 학교를 포기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결국 동현은 제 뜻을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아들 동현은 공장에서 만난 차만 아가씨와 결혼했고 둘째 아들 진우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막내딸도 결혼했고 제 곁에는 셋째 아들 용준만 남았습니다. 용준야, 너도 형들처럼 시골을 떠나 네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어. 괜히 나 때문에 이런 시골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어. 어머니, 제가 좋아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농사일이 체질에 맞는 것 같고요. 어릴 적부터 해온 일이 이건데 지금 와서 다른 일을 찾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제 걱정은 마세요. 내 남매 중 유일하게 첫째처럼 속이 깊고 의젓한 아이였습니다. 용준은 그렇게 저와 함께 농사일을 하다가 내 아이 중 마지막으로 선을 보고 늦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용준은 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4명의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니 그제야 저도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마친 것 같았죠. 용준 내외가 결혼 후 신혼여행을 떠난 날, 저는 처음으로 집에 혼자 남아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드디어 용준마저 가정을 이루었어요. 며느리도 얼마나 예쁘고 선한지 몰라요. 내가 분가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없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게 된 게 참 좋다고 어찌나 예쁘게 말하던지. 우리 첫째 며느리랑도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심성이 한결같이 고우니까 말이야. 당신이 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이제 애들은 다 제 짝을 찾아갔는데 정작 내 곁엔 당신이 없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마치 지금이라도 장난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람아, 그걸 이제 알았어. 당신이 참 고생이 많았어. 당신 덕분에 자식들이 잘 자라서 다들 짝도 잘 만났잖아. 저는 그날 밤 늦도록 사진을 쓰다듬으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세월은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칠순을 훌쩍 넘겼더군요. 속은 여전히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겉모습은 노쇠한 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살면서 겪은 우여곡절들이 떠오르며 세월이 느껴졌고 제가 나이를 먹었구나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우여곡절들은 대부분 자식들 일 때문이었어요. 첫째와 셋째는 어릴 적처럼 바르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도 남편을 닮았는지 참 착하고 효부들이었죠. 문제는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었어요. 똑똑했던 둘째 아들은 30대에 사업을 몇 번 말아먹더니 점점 술에 찌들어 살기 시작했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더군요. 오죽했으면 둘째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하고 떠났을 정도였죠. 이혼 후 둘째는 점점 더 망가지더니 도박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한 100만 원 정도만요. 아니, 또? 너 지난달에도 50만 원이나 빌려갔잖니.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만 너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맨날 집에서 술만 마시는 건 아니지.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저 사업할 때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왜 잔소리해요? 지금 푼돈 빌려주는 걸로 유세 떠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계속 잔소리하는 게 유세 떠는 거지 뭐야. 그래서 돈 빌려줄 거예요? 말 거예요? 첫째와 셋째가 알면 주지 말라며 난리를 쳤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이혼까지 당하고 당장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다는데. 그렇게 조금씩 둘째에게 돈을 주던 걸 결국 큰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남아있는 제 통장을 보고 말이죠. 추석날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큰아들이 으름장을 놓더군요. 진우, 너 나한테 돈 빌리러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어머니한테 절대 손 벌리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내가 500만 원이나 해줬는데 나 몰래 어머니한테 돈을 빌렸다고? 너 그 돈 다 어디에 썼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내가 경마장 가지 말라고 했지.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어머니께 죄송해하지 못할 망정 돈을 뜯어가. 둘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저한테는 함부로 했지만 큰아들의 말에는 꼼짝도 못하거든요. 큰아들이 윽박지르자 막내딸 유나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저거 언제 한번 큰오빠한테 뒤지게 혼날 줄 알았어. 정신 좀 차려, 이 한심한 인간아. 저러니까 둘째 새언니가 도망갔지. 유나이, 너도 똑같아. 이번에 다단계 하다가 사기 당해서 매제가 모은 돈 다 날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니가 대신 빌면서 매제한테 싹싹 빌었던 것도 내가 다 안다. 뭐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말했어?
내가 큰오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창피하게 이게 뭐야? 너 어머니한테 말 똑바로 안 해? 어머니가 말했겠어? 다 셋째가 봤으니까 나한테 얘기해 준 거지. 막내딸 유나이는 동생 셋째를 흘겨보았지만 셋째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저는 큰아들을 애써 말려보았습니다. 동현야, 그만해라. 오늘은 명절 아니냐?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애들도 다 뉘우치고 있어. 어머니께서 자꾸 애들 오냐오냐 하시니까 쟤네들이 더 버릇없이 구는 거잖아요. 돈도 이제 더는 주지 마세요. 저 진짜 속상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큰아들은 한숨을 푹 쉬고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섭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한심하게 살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니께 함부로 하는 거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알지. 그제야 둘째와 막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만 쉬었고 결국 둘째와 막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의 추석은 엉망이 되어 끝이 났습니다. 참 답답했어요. 제가 생계를 꾸린다고 정신을 팔았지만 정작 자식들의 인성교육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걸까 싶더군요. 왜 이렇게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둘째와 막내딸은 제게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안부 연락도 뚝 끊겼죠. 돈 얘기가 아니면 제게 연락할 마음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도 그나마 명절 때에는 큰아들의 눈치를 봐서인지 짧게나마 집에 들렀다가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식은땀이 나고 몸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첫째야 무슨 일이냐? 어머니, 애들 아빠가 그만 뭐라고? 동현가 왜?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유독가스가 누출돼서 지금 위독해요. 병원으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묻던 첫째 아들 동현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동현의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 어머니. 하며 전화를 받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오는 건 그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 음성이었습니다. 허둥지둥 옷을 챙겨 들고 넷째와 함께 동현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병실에서 누워있는 동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어요. 한눈에 보아도 더 이상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뼈 마디마디가 다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첫째 장례식 내내 저는 장례식장에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첫째의 죽음을 들은 그날부터 갑자기 열이 나고 극심한 복통이 시작되어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거든요. 늙고 약해진 몸은 결국 아들의 마지막 모습마저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2번씩 저를 챙겨주던 두 며느리 덕분에 휠체어를 타고 겨우 첫째의 발인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터로 들어가는 누구보다 든든했던 큰아들의 관을 보며 저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동현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동현야, 내 큰아들 동현야. 내 아버지가 널 처음 낳았을 때 넌 큰 사람이 될 거야라고 얼마나 기대하며 들떠서 말했는지 모른다. 넌 정말로 내게 가장 크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지.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워했는지. 뭐가 그리도 급해서 이 늙은 어미보다 먼저 가는 거냐? 그동안 아버지 대신 가장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가거라. 가서 아버지 만나서 못했던 응석도 부리고 내 안부도 전해주고. 잘 가거라, 내 아들.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지옥 같은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친딸처럼 저를 살뜰히 챙기던 큰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목포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큰아들과의 사별로 인해 우리 관계도 남남이 된 것이죠. 목포로 떠나기 전 큰며느리는 저를 찾아와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힘들 때 옆에 있어 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여기선 아이 둘을 데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괜찮다. 난 괜찮아. 가서 동현 없다고 힘들다고 밥 거르지 말고 애들 씩씩하게 잘 키우고. 많이 보고 싶을 거다. 마음 쓰지 말고 가서 잘 지내렴. 그때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울면 큰며느리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 봐서요.
큰며느리는 셋째 며느리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며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이제 큰아들의 모든 흔적이 사라진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한 달간 복부가 답답하고 설사가 계속되더니 결국 혈변까지 보였습니다. 아무리 늙고 약해졌다고 해도 이건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재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장 끝부분에 큰 용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가 이미 많이 악화되어 개복 수술 후에도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삶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은 큰며느리였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둘째와 셋째 그리고 멀리 살던 막내딸까지 모두 집으로 모였고 분위기는 숙연했습니다. 그때 둘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을 귀퉁이에 있는 땅 말이에요. 재개발 확정되었다면서요? 보상금이 3억 8천만 원 맞죠?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자식들에게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순간에 자식들의 첫 번째 걱정은 제 유산이었어요. 저는 자식이 아무리 망나니 같아도 제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눈물 한 방울쯤은 흘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산을 먼저 달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그 순간 너무 상처를 받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셋째가 갑자기 둘째에게 다가가더니 뺨을 후려쳤습니다. 한 대도 모자라 두 대, 세 대를 내리쳤어요. 이 자식이 미쳤어? 형을 쳐? 뭐? 형이라고. 넌 형도 아니야, 이 개자식아. 큰형이 죽으니까 이제 눈치 안 보고 막 나가는 거냐?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어머니가 곧 돌아가신다는데 그런 말을 해? 아이고, 용준야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저는 그런 셋째를 간신히 붙잡고 말렸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모임은 엉망이 되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니 참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살아온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죽은 남편과 큰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둘째와 막내는 끈질기게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도박도 끊고 진짜 정신 차리고 살 겁니다. 이번에 동업할 기회가 왔는데 잘만 투자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모습을 보셔야 마음 편히 가실 수 있잖아요. 엄마,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나 사실 저번에 박서방 몰래 가져다 쓴 돈 아직 다 못 갚았거든. 이번에 못 채워 넣으면 진짜 큰일 나. 박서방이 이번엔 진짜 이혼하겠대. 한 번만 도와줘요.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미워도 자식들이 제 눈앞에서 망가지는 걸 보고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아이들에게 무기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주려고 했지만 증여세를 물게 될 거라며 둘째가 먼저 차용증을 쓰고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늙은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저 애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죠. 그로부터 2달 뒤 평소처럼 마당에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것 같더니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더군요. 눈을 뜨자마자 제 손을 잡고 울던 사람은 큰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깨어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내외도 눈물을 훔치며 옆에 앉아 있었고 둘째와 막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후 3일간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놀란 셋째가 가족들을 모두 병원으로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생각만 했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나 죽기 전에 하루라도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싶구나. 넓고 큰 바다를 원 없이 봤으면 좋겠어. 바다가 가까운데도 평생 못 가봤다. 내 소원이야. 제 말을 들은 자식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세요, 어머니? 하지만 몸도 안 좋으신데요. 그래,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도 죽음이 참 먼 일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보니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싶다. 하고 싶은 일은 해보고 떠나야 하지 않겠니? 셋째 내외와 큰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둘째가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어머니 너무하시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뭐라고? 셋째가 놀라 묻자 둘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늙으면 다 어린애가 된다더니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람이 다 갈 때 되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리 호들갑이야. 셋째는 화가 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막내딸까지 둘째에게 동조하며 나섰습니다. 용준 오빠, 진짜 웃겨. 저번부터 왜 자꾸 둘째 오빠한테 대들어? 엄마 아픈데 가긴 어딜 가? 하루 종일 엄마 수발은 우리가 다 들어야 할 텐데. 진짜 염치 없게, 엄마. 이러는 거 민폐야. 막내의 말을 듣고 있던 큰며느리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다들 너무하네요. 명절에도 잘 안 내려오던 분들이 이젠 어머니 재산 받아가곤 하니 안부 전화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둘째가 큰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줌마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떨어질 거 뭐 있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 다들 그만해라.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막대먹은 놈들아. 어머니가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뭐, 바빠 죽겠다고. 내가 염치 없다고. 내가 너희들 갓난쟁이일 때 아프면 농사짓다 말고 너희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며 수발 들었다. 너희 중 내 손 안 거친 놈이 있냐? 내 시간 안 뺏고 내 수발 없이 자란 놈이 있냐고. 어디 내 앞에서 입 놀려.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그제야 그 망할 놈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지만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너? 큰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네 큰형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셋째 내외만큼 나한테 잘한 사람이 큰형수다. 너는 돈이나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큰형수는 항상 나를 돌봤다. 너 같은 놈은 발끝에도 못 따라가. 둘째는 제 말에 화가 난 듯 큰며느리와 셋째를 흘겨보다가 병실을 휙 나가 버리더군요. 그가 나가자 막내딸도 덩달아 따라 나갔습니다. 얼마나 허탈하던지요. 제가 그런 자식들을 끼고 살았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여행은 저희와 함께 가요. 그래요, 어머니. 형님 말씀대로 우리 넷이서 함께 가요. 남해에 얼마나 좋은 바다가 많은데요? 제가 꼭 모시고 갈게요. 둘째와 막내딸은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저희는 아름다운 남해의 한산반도로 떠났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 작은 섬들이 소담스럽게 떠있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저는 경치 좋은 전망대에 앉아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자식들에게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유언장을 쓰고 공증도 받았다. 동네 이장에게 증인으로 서달라고 부탁까지 했어. 내가 이번에 쓰러져 보니 살아봐야 6개월이나 살까 말까 하더구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었다. 아프다 보니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알게 됐다. 내 가족은 여기 있는 너희와 손주들 뿐이다. 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자식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내가 받은 보상금은 3억 8천이 아니란다. 8억 2천이었다. 자식들은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장님이 내게 이런 말을 했지. 할머니,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자식들이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걸 보니 이장님의 말이 맞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일부러 보상금을 절반으로 줄여 말했던 거다. 그렇지 않았으면 둘째와 막내가 어떻게 해서든 남은 돈까지 털어갔겠지. 저는 변호사와 상의한 유언장 내용을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오는 생명보험금은 큰며느리 앞으로 돌려뒀다. 원래 동영가 보험금을 냈는데 동영가 떠난 후에도 큰며느리가 친정으로 떠나면서까지 꼭 보험금을 내고 싶다고 했었지. 그래서 큰며느리가 수혜자가 되어도 다른 자식들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변호사가 말해줬다. 큰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골집과 노는 평생 나와 함께 농사를 지은 셋째에게 넘겨줬다.
나머지 재산은 손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것이다. 대학 등록금도 넉넉하게 도움이 될 거다. 큰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둘째 서방님과 막내 아가씨가 그걸 그대로 놔둘까요? 요즘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 수 있다던데요. 걱정 마라. 변호사가 방법을 알려줬거든.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둘째와 막내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엔 짜증을 내던 그들이 유 원장 이야기를 듣고는 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이에나 같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유 원장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내용을 다 들은 그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너희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도 상관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재산을 나눠줬잖니. 그동안 빌려준 돈 말이다. 나중에 세금 폭탄 맞기 전에 자진해서 증여 신고를 하거라. 어머니, 그건 빌려주신 거잖아요. 주신 게 아니죠. 그럼 지금 내 돈 다 갚아라. 말도 안 돼요.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번 달 카드 청구서도 다 못 냈는데. 엄마, 나도 그 돈으로 카페를 차렸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들은 기겁하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다. 더 이상 내 재산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제 더는 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식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끝났다는 결심을 마침내 내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 큰 돈을 너희가 내 자식이고 가족이니까 빌려준 거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너희들 눈에 다 죽어가는 귀찮은 존재로 보이는데 내가 너희를 가족으로 봐야 하겠냐?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빌려준 돈, 이체 내역 모두 내가 가지고 있다. 당장 그 돈들 다 갚아라. 둘째가 답답한 듯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증여세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될 텐데. 제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지금 시작한 사업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요? 막내딸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남편이 모르는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저번에 다단계로 사기당한 돈을 겨우 채워 넣었는데 몇 천만 원을 또 어떻게 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옆에서 수발 들고 다 할게요. 막내딸이 울며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셋째와 며느리들을 시켜 그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아이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자진해서 증여 신고를 하더군요. 하지만 둘째와 막내는 다시 저와 셋째에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어머니, 증여세 낼 돈을 좀 빌려주세요.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들의 한심한 모습에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셋째가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둘째는 동업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그 동업자는 오히려 둘째가 투자한 돈을 들고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막내는 남편에게 빌린 돈을 숨기려다 어쩔 수 없이 갯돈을 횡령해 세금을 냈다고 했고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퍼줬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었죠. 저는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건 바로 제가 그들을 오냐오냐 키우고 모든 걸 퍼주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이제는 그들이 세상에 부딪히고 스스로 책임을 질 때가 된 거죠.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스스로 요양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두 번째 손주를 임신했거든요. 40이 넘어 귀하게 얻은 아이를 위해 제가 병수발을 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말이죠. 주말마다 큰며느리와 셋째 내외가 저를 찾아오는데 그 덕분에 다른 환자들이 저를 부러워한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해보고 있어요. 시를 쓰거나 들꽃을 그리기도 하죠. 요즘 기력이 떨어져 음식도 잘 못 먹고 있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느끼면서도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 글도 큰며느리가 대신 써주고 있는데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네요. 이게 제 76년 인생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고작 돈으로 생색내는 것이라니 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혹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제게 수고했다고 한 번만 응원해 주세요. 그 응원이 제 남은 시간을 견디게 할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